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AI 조류독감이죠. 전북 고창 오리농장소 고병원성 확진 판정 나왔습니다. 자, 수능 후속 대책 오늘 발표하고요. 박성현 미국 LPGA 듀오 3관왕 축하드립니다. 짐바브웨 무가베 독재자죠. 대통령 사퇴 거부하면 탄핵됩니다. 자, 이 중에서 봉도사 뽑은 실시간 검색어 AI 조류독감입니다. 자, 농민들 잘 대처하고 또 정부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첫 곡 거북이 비행기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큰일이에요. 포항 개손 여진 발생한다 그러죠? 네, 매우 불안하게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분께 포항에서 또 한 차례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50차례가 넘었어요. 예, 토탈에서 정확히 52회 정도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번에 발생한 여진은 규모가 3.6이고요. 그럼 꽤 흔들리는 건데. 네, 그렇죠. 적은 규모는 아니죠. 진앙은 포항 북구에서 북쪽으로 11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불과 6시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한 지 6시간 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19일 오후 11시 45분께인데 이때는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모가 지금 그 6시간 상간으로 두 번이나 온 거네요. 그렇죠. 3.5, 3.6. 계속해서 집안이 좀 불안을 해서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이 지진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지금 내진 설계가 2000년 이후부터는 작은 빌라 정도의 건물에서도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수도 잘 안 됐을 것 같고. 네, 그동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는 워낙 큰 지진이니까 작은 지진에는 좀 버티는 거를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에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3.5, 3.6이 작은 지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포항에서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은 무척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흔들림도 그렇죠. 심하고. 네. 게다가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처음에 규모 4.0에서 5.0 미만의 여진이 한 번, 그때 본지진 나고 얼마 있다가 그 지진이 났고요. 그다음에 3.0에서 4.0 미만이 이번까지 포함해서 5번, 그리고 2.0에서 3.0 미만이 총 52번, 그렇게 해서 총 58번으로 기록이 됐네요. 네. 58회. 네네, 58입니다. 아유, 포항 계시는 주민들 경주 일대 무척 불안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이번 주 목요일로 수능이 미뤄졌는데 이렇게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될 수도 있죠. 시험 볼 때 이것도 한 예를 들었고 안 와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여진이 있어갖고 흔들리게 되면 수험생도 그냥 굉장히 불안하죠. 시험 보다가 이제 작은 흔들림만 있어도 혹시 이게 지진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이게 또 지진이 있으면 건물 밖으로 피하라고 그러는데 시험 보다가 어떻게 피해요? 그렇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와중에도 피할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이게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예 폐교를 결정할 정도까지 손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학교 건물들이 20년 이상 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네, 오래된 건물이 많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법령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또 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크게 아주 다용도로 복잡하게 쓰이는 건물이 아니니까 좀 심플하게 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민님, 이분 지난번에도 계속 문자 주셨던 분이네. 네. 어젯밤 12시쯤 10초 정도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1시 45분에 있었던 3.5의 여진이었고요. 오늘 아침 6시에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3.6이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제 대구 친정에 있었는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포항 흥해업 거주하는 애청자님 지난번에도 문자 계속 주셨어요. 한 두세 차례. 네. 문자 감사하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빨리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도 근데 지금 체육관에
그 대표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신문 사진은 나오는데 네. 뭘 뚜렷한 이런 대책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토지주택공사, 토지공사, 네,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이 임대주택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거주가 지금 불분명한 거치가 좀 어려운 분들이 한 500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LH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한 160가구 정도여서 그 340가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긴 한 건데 아직은 좀 네. 나머지 70%는 대책이 없고요. 지금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체육관에는 그 예전에 뭐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 그렇죠. 실종자 부모들이 모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텐트나 가림막으로 이렇게 뭐 개인 공간을 마련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다 보니까 네, 중장기적인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샵 1035은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포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경주에 계신 분들 그 일대에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지만요.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 다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속하고 지자체도요. 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불안하지 않도록 수험생들 마음 차분하게 갖고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다. 이유는 나오지 않고 일단 그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1억 원 수술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보도가 들어가 지난주에 있고, 나왔었죠. 네, 지난주에 그 부분이 있었고, 뭐 롯데홈쇼핑 관련 의혹도 네, 지난해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아시아 경제인가 어디 한 매체에서 최경환 의원 실명을 거명해서 네네. 그 뭉칫돈이 갔다. 그래서 그렇죠. 최경환 의원하고 뭐 소송 거는 일도 있었는데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질이 만연한 홈쇼핑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래요? 네, 그 심지어 그냥 그 롯데 홈쇼핑의 직원이 그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홈쇼핑에 납품을 하면은 매출에 그 급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홈쇼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들한테 홈쇼핑에 뭐 돈을 들어가는 뜯어서 순간 아주 영세하고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확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수수료 막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네, 수수료 뭐 공식적인 수수료도 공식적인 수수료인데 이제 뒷돈. 문제는 뒷돈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향응 받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난 지가 꽤 문제가 몇 차례 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승인에서 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승인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2015년 그 15년에 2015년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경제부총리였었는데 최경환 연루설도 계속 흘러나왔었고. 네. 그런데 정말 이 촛불 정부 아니에요? 그렇게 서민들 울리거나 영세 기업들 울리는 이런 갑질 좀 감옥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뭐 물론 그 당사자 뭐 갑질을 했던 당사자들은 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징계를 받았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홈쇼핑 업계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갑질들이 좀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갑질들 심해 우리 갑질 나빠요. 네, 공정위 같은 이런 조정기구에서 딱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정부가 갑질하는 바뀌었으니까요. 기업들 그 내부 고발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한다. 양심 고백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좀 정확한 정보가 나와서 네네. 그 본인들도 갑질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제3이 훨씬 더 살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딱 정확하게 딱 나오면은 이번 공정위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자, 우병우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출을 했던 압수수색을 기각을 한 것으로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냥 뭐 아주 특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계좌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었나요? 정확하게 이 압수수색이 어떤 거냐면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장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된 삼남개발 압수수색 영장이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삼남개발의 자금 흐름에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을 해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특검에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통장에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네. 그래 그걸 수사를 한다고 어쩐다 그러다가 그건 빠졌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3단 개발과 연관된 건지 들여다보기 그게 이제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정도만 어허. 알려진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들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난 6월에 그 서울지방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우병우가 관련된 통신조회 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어떤 뭐 통화를 했는지, 근데 법무부 이제 그 관련돼서 사람들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보통 통신영장은 90%가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일종의 폭로를 한 거죠. 예. 어떻게 말을 했냐면 뭐 통화 상대방이 우전수석과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심지어 재청구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어떻게 우병우만 토론을 한 바 관련되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각이 되나요? 그러게요. 이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그 지검장은 당시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민석 판사, 예. 권순호 판사, 강구영 판사 중 한 분이라는 건데 아직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올해 2월에 임명됐던 분 아닌가요? 인사이동하면서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금 3단 개발과 관련된 보도는 이제 권순호 판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3단 검설 삼남건설, 영장 삼남 기각과 개발. 관련 예. 이 3단 개발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그 기각 판정을 내린 사람은 권순호 판사입니다. 권순호 판사. 네. 권순호 판사하고 오민석 판사가 올 2월에 그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한간에서는 이게 그 누굽니까? 그 김장겸 사장도 2월에 임명됐고 이게 뭐 정권 말기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분들 줄줄이 지금 기각 나올 때마다 권순호 판사, 네. 오민석 판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될 때 한 예. 명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호.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예. 기각이 됐는데 사실 이병호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도 5억 원을 대는 등 예. 네. 혐의가 어떻게 제일 보면, 많아. 네, 혐의가 제일 무거워요. 예. 근데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우병우 전 수석과 근무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일각에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병우의 기각이 됐다. 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검찰 일부가 의심을 한다. 예.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도. 네, 다음은 예.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와 보도 채널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아니에요? 공약이죠. 네. 그저 공약인데 저 내용은 또 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안한 걸 갖고 가져갔다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때 이준석 최고위원인가요? 아니죠?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이 그 밝혔죠. 이건 정봉주 의원의 아니었다. 네. 그리고 공약을 냈어요. 근데 어쨌건 공약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안 지켰죠.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그때 항의했어요. 네, 대학생 분들을 그거 비롯해서 보도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럼? 그렇죠.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9일 그 국정원이 예.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 결과 문건이라는 걸 확인했대요.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 2국이 그러니까 2011년 6월 8일에 KBS 등 지상파 3사 그리고 예. 보도 채널 2사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예. 더 한심한 거는 이 언론의 요청에 방송사 간부들이 따랐고 그 예. 내용도 네, 기사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아하. 한미진님 정봉주의 정치쇼 때문에 월요병이 사라졌어요. 오늘도 알찬 방송 부탁드려요. 저희도 오늘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포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진 때문에 아 맞아요. 저 걱정이 돼요. 그래갖고 지금 웃지도 못하고 네. 예. 우리 그 PD처럼 막 경쾌하게 할 수도 없고. 아 PD님이 경쾌하게 경쾌해요. 네, 그러셨군요. 정 PD님이 경쾌해요. 네. 예. 자 인사하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2부의 최반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 반장. 저도 최 반장 시간이 제일 좋아요. 화요일 날은 언니 뉴스가 좋고 수요일은 삼변 시대가 좋고 요일마다 다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쇼가 좋아요. 결론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결론은 깔때기로.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1, 2, 3, 4, 4지 선당이 제일 싫어요. 왜 세 개를 배척해야죠? 네 개를 다 찍으면 안 되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안 되나? 이상해졌어. 자, 오늘 함께하실 분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기웅 안경 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늘 재밌고 흥겹게 하는데 이 포항 지진 때문에 그럴 네,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너무 죄송하고 걱정이 돼갖고. 맞습니다. 계속 예. 걱정이 이어지고 있죠. 예. 교육부가 속보를 냈는데요. 어허. 포항 4개 학교는 시험장을 대체합니다. 학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타격이 컸어요. 예. 남부 지역 학교로 옮기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시험입니다. 그렇죠, 목요일이요. 다시 수능입니다. 23일.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험장은 그대로고 자리 위치는 바꿔요. 그런데 이제 포항은 4개의 학교는 이제 시험장 자체가 바뀐다. 예. 여기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인데 또 긴급한 게 또 예. 왔죠. 그렇죠. 여진이 있었죠. 예. 11시 45분에 3.5. 아침 맞습니다. 그 새벽 6시 무렵에 3.6. 예. 그래서 3이 넘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규모가 2개 더 포항 왔습니다. 지진 얘기는요. 그 잠시 뒤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네. 장윤선 기자님 첫 번째 나. 뉴스. 네. 포항 잠깐 더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날씨가 춥고 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예. 것 같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아이들의 문제가 그렇죠. 심각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기가 돌봄. 돌면 또 큰일 나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돌봄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혼자 있다가 지진 때문에 피해 입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이들 되게 힘들어한대요. 근데 사실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늘 우리는 보면 후순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한 있겠더라고요. 500가구인데 그 긴급 재난지역 선포해갖고 집중적으로 이게 그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되잖아요. 난 그러니까. 저 선택까지 조금 집중인데. 전에 네. 이 중앙재난관리위원회가 예.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면 바로 시행이 아니 그러니까 됩니다. 이런 거 네. 신속하게 해야 돼. 신속하게. 예. 근데 그 어떤 때보다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서 사실은 세월호 때하고는 비교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이제 김부겸 장관이 예. 포항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서 그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서 수능 연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고 동의하시고 애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아니 같이 시험 봐야지 엄마. 걔네들 따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짠하네. 촛불이 예. 만든 대한민국 어떤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경쟁 위주로 하고 막 이럴 텐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이 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애들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작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식 앞두고 마지막 네. 그 체육대회 하는데 그 장애인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반에. 맞아요. 근데 100m 뛰는데 달리기를 네. 세 명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같이 맞아요. 꼬린선에 맞아요. 그 사진이 많은 사람을 울렸잖아요. 맞아요. 생각했죠. 네. 예. 그 이번에 그게 그런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장됐다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59만 명으로 예. 그런 거 해야지 그게 사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약간 좀 달라진 풍경이 있는데 마이크는 어디다 갖다 예. 약간 약간 좀 달라진 풍경이 뭐냐면요. 예. 이전 그 세월호 때는 그 진도 그 체육관에서 팽목항. 예, 팽목항 갈 곳 없는 분들이 거기 유족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7개월 동안 거기서 엉켜서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지금 지진 난 지 3일 만에 개별 칸막이, 뭐 텐트 다 설치를 하고 있지 너무 않습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런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이렇게 뭐 보여져요. LH 공사도 지금 약 500채 정도 임대주택을 동원하겠다.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500채는 아니고 그게 해갖고 한 100 아까 그 방금 일부에서 얘기한 150, 5, 60채 그래갖고 한 전체 340채 규모로는 예, 340 그렇죠. 가구 정도는 아직도 대책이 안 됐다고. 네네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포항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고 한 나라를 보면 가족 아니에요. 그럼요. 가족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동체라고 예. 하죠 우리가. 자, 포항 주민들 네. 말 나온 경우 우리 포항 얘기로 쭉 예, 가시죠. 네. 네. 지금 뭐 주말 사이 있었던 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해 실내체육관에 네. 약 700여 명, 800명 가까이가 이제 수용돼 있었던 거예요. 대피소. 예. 대피소가 이제 7개 정도가 되고 여기에 지금 1,536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추워졌죠. 네. 이분들 건강 문제, 사생활 보장 안 되고 전체 800명 있는데 세면기가 4개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긴급한 그럼 대책이 긴급한 뭐 차량 이동식 있잖아. 이런 거 빨리 대고 그래야 되는데. 네, 무슨 뭐 캠핑카라든가 네.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 지진 재난의 대피 시설은 우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체육관을 공사를 하기로 들어갔고 온열 매트를 깔고 칸막이를 칩니다. 네. 그리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지금 2개 학교로 분산 수용이 되셨죠. 하나는 이제 이 흥해 공고, 하나는 남산 초등학교 이렇게 며칠가 계시다가 체육관의 공사가 공사가 완료되면 끝나면? 다시 오시는데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장기와 단기 대피자로 구분을 해서 아하. 네. 장기 대피자는 돌아오시고 단기 대피자들은 이제 임시 거처에 있다가 단기라고 하면 이제 집이 복구되면 예, 집이 들어가실 수 복구돼서요. 있는 이렇게 예. 되고요.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서는 좀 안정적인 주거 임대주택. 가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요. 포커레인이 400대가 동원돼 갖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가도로 하나 다 붙여버려. 타닥타닥 붙어갖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국에 목욕차 이런 거 있거든요. 노인 네. 어르신 들어가는데 네. 예, 예. 그 목욕차 같은 경우 거기 한 20대 딱 대줘야 돼요. 이동식 목욕차, 이동식 화장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그분들이 좀 일단 목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에 요즘 주거를 예. 아주 가건물을 잘 지으니까 네. 그런 게 딱 세팅되면 그럼 가구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예. 이게 이제 다 예산과 평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쓰촨성 지진이 교훈인데 2008년에 강도 7.9가 왔을 때 예. 7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부상자는 뭐 37만 명쯤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왔거든요. 쓰촨성에 강도는 7이 넘는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12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7만 대 12.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강도의 비슷한 네. 지역에 그러면은 이게 9년 동안 중국이 얼만큼 지진에 대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도 후진타오 필요합니다. 주석이 직접 현장을 갔잖아요. 갔습니다. 가갖고 모자 쓰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일치단결해갖고 좀 도와야 된다. 합심이 됐죠. 예, 합심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막상 현장에서는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늘 또 뉴스에 불안해하실 부분이 액상화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 예. 이 액상화가 뭐냐? 그러니까 진동이 쿵 오면 아주 일시적으로 지금 흙하고 물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물리적으로 발생을 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물이 흙에 다 스며들어서 안반 지역 말고 이 토사 지역 주로 모래 지반으로 돼 있는 지역들은 막 허물어져요. 집안이. 그래서 이게 건물 붕괴라든가 수도관이 튀어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안전점검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 지역의 한 30여 곳 정도가 모래 지반이 지금 이제 붕괴하는 액상화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물과 뭐 섞여있는. 논밭 쪽에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느닷없이 흙탕물이 막 고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측이 돼서 지금 액상화 우려가 있는데 액상화가 전문가들은 오래가는 현상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다시 복구되는데 액상화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무거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우리 싱크홀처럼 쑥쑥 빠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지금 포항은 정말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저도 또 이 그 경북 방송국하고 통화를 했는데 방송국도 허물어져 있고요. 네, 지금 뭐 검찰청사도 허물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청사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내부에 천정이 천정이 허물어져서 허물어져. 사무실 균열이 장면들을 생겼다는 보면 좀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포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이 안전 문제,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원전과 원전 문제 지진 또 제기되고 이게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청와대 비서동 건물이 안전 등급 D등급 받았대요. 그것도. 이게 지금 전국이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청와대 캐비넷에서 예.
캐비넷에서 자료 나왔다 그럴 때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비판했잖아요. 그게 왜 지금 나오냐. 네. 근데 그분들 안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요. 네. 청와대 그 비서도 특히 정무 민정을 이렇게 칸막이 놓고 쓰거든요. 네. 그게 막 이런 롯데호텔 같은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네. 그 살인의 추억 보면 그 경찰청 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분위기로 이해하면 딱 돼요. 그러니까 되게 40년 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와대 그러면 굉장히 좋은 데서 의리의리한 데서 아니 근무할 거라고 68년도인가 생각하는데 언제 저진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40년 됐고 그리고 예. 안전등급 D등급이어서 지진 나가지고 자기들도 쫄았다고 막 불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이게 40년 되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예.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갑자기 무슨 아, 왜 말씀? 갑자기 이게 무슨 건물을 말씀이십니까? 새로 예. 지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 깜짝이야. 새로 지어진 소지가 오해 있으니까. 소지가 제가 알았는데. 네. 아유. 근데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맞아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맞아요. 이제 포항 시민들 뭐 이렇게 무슨 천불 뭐 이런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류여애 그런 얘기 의원 하지 마요, 있었는데 참 우리가. 그 얘기 안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니까 한 얘기는 그러니까요. 준엄한 경고와 천심. 아, 요게 근데 정확한 참- 워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산 단층, 네, 네. 양산 단층이 크고 엄청 넓어요. 한 300km가 맞아요. 넘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포항 끝에서부터 양산 끝까지인데 양산 단층대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양산 단층의 이름 없는 지류. 서쪽 지류에서. 네. 이름을 뭐 그리고 장사 단층. 우리나라 원전이 다 양산 단층 위에 있대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신고리 오르코기 여론조사를 했다면 좀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됐을지는 사실 그렇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핵 폐기물 처리장까지도 그 양산 단층 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오늘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예. 들면 내진 설계 안전하다. 대부분 원전은 이제 지진 규모 6 이상을 버티고 최근에 지어진 신고리 한 3호기, 4호기까지는 7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액상화 말씀드렸잖아요. 네. 액상화 50년대 일본 학자가 만든 건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지진 규모 7 이상일 때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5점대에 5점대 나왔네. 지금 네. 뭐 여진 5.6 대. 3점대 6번 지금까지 58번의 이제 여진이 여진. 있었는데 액상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교과서적으로 맞지 않는다. 맞아요. 지진과 이런 등등의 그 단층 논리는 지구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장윤성 기자님. 예 전훈 감독은 국민의당? 네? 그렇게 뽑혀 있네요. 예. 그- 뭐 ICBM 했대요 거기서. 그건 아닌데요. 예.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국민의당 안에 있는 호남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천정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그러니까 연대 바른정당하고 연대 통합하는 것은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의 이 연대를 계속 추진하자는 것은 적폐 연대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국민의당은 이제 선도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왼쪽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당이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내부 분란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개혁 노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다. 그리고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근데 내일 국민의당이 그 끝장 토론을 하거든요. 21일인가요? 예, 내일 끝장 토론을 해서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론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건데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왜 끝장 토론이냐, 끝장을 보겠다는 거냐, 끝장을 내겠다는 더 이상 이 거냐. 부분은 갖고 당의 논란 삼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주장이긴 한데 그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원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끝장 토론으로 붙여서 더 불쾌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제 끝장 보고 갈 사람 빠이빠이 하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는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과거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또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는 햇볕 정책 폐기, 포기, 예. 또 하나는 호남에 근거. 그 기반한 그 지역 기반을 포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기하라는 건데 당내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 당의 기반과 근거가 뭔데 호남과 햇볕 정책을 벌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에 한마디도 말대꾸도 못하는 거냐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건 이거 그 해석하면 뭐 복잡하게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네. 너네 곧 망하니까 자기들이 그 지금 그 11명인 거 생각 안 하고 너네 곧 망하니까 백기투항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바른정당의 착각이라고 호남의 그럼요. 그 중진들은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호남 중진, 호남 초선, 그다음에 수도권 초선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호남은 이제 일치 단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정 활동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대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노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미 40명인데 40명을 흔들어서 바른정당에서 11명이 남아있는데 이 11명이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죠. 거고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 남게 될 텐데 이 서너 명 받자고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대권 출마를 위한 어떤 이 전략적인 선택인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지금 왜 하냐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제일 대권이요.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네? 대권요. 4년 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 당장은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에 대한 정략적인 그리고 당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왜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골목에 있는 두 개 슈퍼가 합친다고 이마트 롯데마트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당이 둘로 쪼개질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다들 나가? 민주당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문을 열고 오세요 이런 분위기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역위원장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을 받아야 돼? 왜? 지금 이런 오늘 거예요. 지지율 52%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그 민주당은 제가 이 당을 취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최근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정권 그건 교체도 그래요. 했고 그리고 당이 굉장히 집단지성에 힘이 있어서 의원총회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이렇게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지금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고 맞아요. 제가 그때 그 총선 전에 2015년 네. 총선 전에 계속 총선 앞두고 당을 흔들고 그렇죠. 12월 달에 나갔던 예. 분들이 다 이분들이었거든. 그분들이 싹 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 철학, 그다음에 정책에 기반한 실현, 구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선으로 계속 갈 건데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당이 막 맞아요. 분탕질이 되고 자중질환이 벌어지면 우리로서는 그건 곤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치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가져가자.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국민의당도 이유가 없다. 오갈 데가 없어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은 그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상황에 그래서 놓을 특히 가능성이 민주당이 높다. 지금 안정적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합과 통합력은 높지만 정치적 그 이 내용 이런 네. 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네. 또 그 지금 의기충천돼 있잖아요. 네. 곧 그분이 온다. 눈빛에서 읽었어요. 예. 곧 그분이 온다. 네. 그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방송만 할 건데.
네, 하여튼 그 국민의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나갈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치열한 정치 투쟁, 예. 정치 노선을 걸고 투쟁을 하겠다. 이게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이제 극중주의라고 주장을 안철수 대표의 노선, 본인은 극중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우파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진보, 좌파, 그러니까 좌우의 당 안에서 혼자서 이불을 다 먹었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니 괜찮아요. 근데 네. 3부에서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자 인사하시고 저희는 3부로 다시 돌아오. 인사하시고 자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아유 죄송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반기용 한경TV 기자님, 장윤성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는 최영일 평론가님이 10% 먹고 2부는 그다음에 장윤성 기자님 90% 먹었어요. 배부르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좋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혼자 또 하실래요? 아니요. 같이 할 거예요. 예. 자 반기용 기자님 그래서 그거 정리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국민의당. 제일 네. 어려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예. 바른정당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반기용 기자님, 후쿠시마산 노가리? 이거 뭐예요? 노가리 궁금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뉴스가 아닌데 예. 워낙에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좀 묻힌 감이 있어서 좀 노가리 가져와 묻혔어요? 봤습니다. 예, 노가리 묻혀서도 먹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 일본산 그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죠. 원전 사고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을 포함한 그 인근 8개 현 8개 수산물을 현이죠? 예.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수입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톤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에 480톤이요. 예.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가리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업자들이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수입해서 유통한 업자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빈번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시도되는 계속해서 일이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수법이 좀 뭐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후쿠시마에서 어획한 노가리를 홋카이도로 가져갑니다. 북해도. 예, 홋카이도로. 그쪽은 이제 좀 그 원전과는 좀 안전 크게 지역. 안전 지역으로 좀 분류가 돼 8개 현에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거짓 증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거기서 일본 현지에 있는 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공문소유전데. 그렇죠, 사무소 그렇죠. 공문소유전데. 예. 일본 현지에서 이제 산지 증명을 받고 홋카이도 도청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서 허가까지 받아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내로 들여오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역이라든지 방사능 검사 같은 것도 좀 많이 강화를 했어요.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그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표본 검사를 하거든요. 샘플링을 하는데 굉장히 소량만 검사를 합니다. 알아봤더니 한 0.02%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좀 뭐 서류 조작을 한다든지 검사 같은 것을 그냥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번에 잡힌 거는 노가리인데 다른 조개라든지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같은 수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먹었다고 볼. 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산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근데 봤더니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7년 동안 들여온 후쿠시마산 식품이 529톤입니다. 그러면 원전 사고 직후에는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줄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20%, 작년 같은 경우는 50% 이상 후쿠시마산 식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들여오지 마. 하지만 그 관련된 일부 식품
농산물이나 다른 식품들,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양념 젓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미 건어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식품들은 이제 들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중국하고 대만은 그 수산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공식품도 다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만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 정부가.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WTO에다가 제소했잖아요. 제소를 그거 했지 우리가 않습니까? 패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패소 전망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악재가 터진 셈이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갖고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또 저 부담이 국민의 부담으로 가갖고 그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려면 수입해라. 불매운동했고 우리가 안 먹겠다. 이렇게 또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이제 국민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집단지성으로 이제 열심히 나서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먼저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정부가 먼저 부분이고. 정리를 해줘야죠. 예, 아니, 왜냐면 해야 되는 게 저는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식당 가서 먹으면 이게 산지를 속이면 어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까게 사기인데. 맞아요. 시위하고 가서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뭐 화나는 이번에 일이에요. 그 노가리 요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를 잡은 경찰에서 이번에 잡은 건 노가리지만 다른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주말에 코멘트를 먹태를 해주셨어요. 먹었는데 예. 걱정이 막 되네요. 조개류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조개류 했습니다. 같은 경우가 그 방사능 오염이나 이런 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심화되잖아요. 그 말씀도 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저 완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후쿠시마는 가리비 갑자기. 지역적인 특성상 보면 체르노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방사성 그런 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 이제 물로 유입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좀 걱정이 대표적으로 되는 게 요오드 131하고 세슘 137 요 두 가지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8일이라서 요즘에는 거의 다 검출이 안 된다. 세슘 137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30년이래요. 30년이라 이게 그 줄어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드는 그런 그 방사성 오염 물질인데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방사성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강하류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습성이 그 토양이라든지 요 퇴적층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흡착이 거야. 돼서. 그런데 가라앉으면서. 어패류가 가장 많이 오염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어패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오염이 돼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먹고 사는 그 좀 저류지에 사는 애들 있죠. 저서 어류라고 불리는 그 뭐 이렇게 가자미라든지 뭐 광어류 이런 생선들이 이런 저기 방사성 저기 오염 물질들을 먹고 축적이 되면 그 생선을 먹은 우리들도 몸에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어회를 못 먹겠는 광어 뭐 아귀 뭐 이런 생선들이 좀 아니 근데 조심해야 이제 되는 이게 거죠. 더 걱정이 되는 게 자 우리 노가리 얘기했잖아요. 노가리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안주 아니에요. 호프집 기본 호프집 안주죠. 기본 안주. 호프집 기본 안주니까 이제 그럼 또 오늘 이 방송이거나 이 보도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호프집 가갖고 노가리 못 먹죠. 노가리 안 먹으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걱정이 산이 또 되죠. 노가리 타격을 받아요. 그럼 노가리 안 먹으면 우리나라 산이 타격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호프집에 하루 매출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매출집 그렇죠. 자체를 안 가려 그래요. 그럼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노가리를 중심으로 한 그 프랜차이즈들도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가리를 전문으로 한 안주로 하는 굉장히 저렴한 맥주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 타격을 입을 수 타격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또 맥주 호프집은 왜 다 내 이름을 본다고 그게 많아. 달려라 무슨 비요. 봉이 많이 들어가죠. 예, 봉이 많이 들어가죠. 봉이 많이 들어가요. 구도 있고. 내가 봉으로 보이나 봐. 자,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느라고 청취자분들하고 소통을 못했어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 걱정 격려하는 문자도 좋고요. 여기 세 분의 기자분들 격려하는 것도 좋고요. 궁금한 것도 막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정봉주 너 훌륭하다 이런 것도 좋고요. 자 8939님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귀국했어요. 팟캐스트로 듣던 정치쇼를 실시간 라디오로 들으니
감격이 밀려오네요. 최 반장 정말 너무 좋아요. 감격이 밀려오는데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밀려와요. 저 지난주에 택시 탔는데 예. 택시 기사분께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녹음해갖고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예.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아저씨 목소리. 아 그랬어요? 예. 예. 이 시간대에 딴 거 들을 게 없대요. 그래서 꼭 이 방송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시간대 이제 정봉주 의원이 좋아서 듣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누군지 알긴 해요. 누군지 알긴 아, 해요. 누군지는 아시죠. 예. 나 안 좋아한대요? 예.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못 땄어요. 아, 택시번호 택시 안 타요. 끝까지 추적하시나요? 아니 왜냐면 이게 끝까지 간다. 택시와 버스는 평정을 해버렸어요. 많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안 듣는 사람은 요즘 그 가나다조가 있거든요. 그 개인 택시는 가나다 중에 정치 뉴스, 정치쇼를 안 듣는다. 그럼 조기 축구 멤버에서 뺀대요. 그리고 또 빼지 못할 경우는 같이 공차도 패스도 안 해준대요. 네. 정치쇼 안 들으면 패스 해줘야 되는데. 패스 안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어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예를 들고 장윤선 기사님 안 들어오고 장윤선 기사님 오늘 패싱. 아, 패싱. 아, 네, 또 패스를 안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구나. 자 다음 뉴스 장윤선 기자님.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습니다. 왜 왜요? 떨고 있냐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인데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됐죠? 1억 수수 혐의로 집과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소환 임박이네요. 예. 그런데 이분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받은 것뿐만 아니 1억 뇌물이죠. 뇌물 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데 롯데홈쇼핑에서 50억 수수 의혹이 또 있어요. 아시아투데이. 예, 그래서 첫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최경환 예. 부총리가 소송 걸었죠. 소송을 걸었죠. 명예훼손 예. 혐의로 소송을 걸고 신문에. 그 재판 중에 있는데 어찌됐든 이 건과 별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병합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혐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예. 지역구의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왜 정치자금을 그러세요? 받은 의혹으로 예.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박 좌정이죠. 서청원. 예. 서청원 의원계로 통하는 이우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있어요. 예,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또 돈을 받은 혐의를 예. 받아서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 본인 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판결이 있지만 남아 있죠. 예, 아직 대법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현직 대표, 전직 원내대표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가 줄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하면 보수정당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혐의, 의혹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국회 출석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회 많은 기자들이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를 하고 있어서 예. 조만간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수사가 있으니까 맞불 작전을 펴고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얘기하고 있는데 돈 받은 거 수사하는 게 왜 정치 탄압이에요? 그러니까요. 돈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 취재가 아니라 뭐죠? 조사. 수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건을 또 꺼내면서 그때 거 다시 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문 그 당시 총무 비서관 문제가 됐던 거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걸 또 재수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또 다시 재소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특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납세자 연맹 같은 데서는 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거나 왜 특수활동도 아닌데 막 이렇게 떡값처럼 나눠주면서 이걸 왜 특활비로 쓰냐 아예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예컨대 뭐 우리 국민들이 뭐 납치됐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돈을 줘야 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돈도 있다.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인데 그렇죠. 청와대로 상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가 청와대로 상납됐던 건데 그럼 청와대가 아프리카예요? 아니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요. 태양의 후예를 좋아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5년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 받을 때 그 관련 상임위가 네, 미방이었기 때문에 미방위원들이 떨고 있다? 그렇죠. 는 설도 또 돌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예. 이상하게 이번에 미방위원들이 전병헌 정무수석 그 사표 낼 때 네. 사표 내라고 빨리 사퇴해라고 한 미방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맞아요. 그것도 예. 이상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시면 지금 3억 원이 문제죠. 오늘 예. 10시에 소환돼서 소환됐죠. 예,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긴급 체포나 구속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증거의 문제인데 그런데 당시에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야당 야당이죠. 의원의 비서관이 3억을 받은 혐의. 의원이 과연 몰랐겠느냐입니다. 네. 그럼 당시 여당은 대관 로비 안 받았을까요? 이런 당연히 궁금증이 받았죠. 국민들은 있는 거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업계에서. 그래서 그 업계 취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들에서 꼬리를 물고 지금 불거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창 롱패딩이 뭐길래? 이게 주말 내내 이제 뭐 예. 방송 신문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롱패딩 코트가 있는 거예요. 예, 로고로 평창 그게 박았고요. 안 붙어 있고 그냥 어깨에 평창. 간단하게 예. 패션, 네. 커넥티드 이게 하나된 열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붉은 악마 빨간 티처럼 오. 거창하게 막 요란하게 써 있질 않아서 패션 커넥티드. 심플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등판에 평창 이런 거 안 써있어요. 이런 거 안 써 있고. 근데 이걸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네. 입고 나와요. 뭐 신민아 씨나 이효리 씨나. 사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볼 그런 때마다 분들은 특혜 받은 거예요, 그럼? 조사해야겠는데. 아니요 산 거죠. 어떻게 사요? 그거 못 사는데. 모델, 이만- 모델 아니에요, 모델 모델? 이게 연예인 협찬을 받았을 수 있고. 연예인 네. 티셔츠. 나는 협찬을 근데 왜 안 이게 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아니, 되는 게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엔 마케팅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장을 찍었어요. 23,000장을 뿌렸죠. 2만 3천 장을 오프라인 온라인 뿌렸는데 예. 이게 롯데가 만든 겁니다. 롯데백화점이. 예. 그리고 이제 2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7천 장을 뿌리는데 이거 오프라인로만 뿌린다 그러죠. 완판돼요. 필히 완판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3만 장이면 뭐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 10만 명도 훨씬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판되는데 더 찍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이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다. 제가 보기엔 아마 또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찍으면요,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요. 손톱. 손톱. 끝까지 들어있죠. 새끼 손가락에 손톱. 손톱. 근데 이게 이제 왜 인기냐 이걸 이제 저도 주말에 분석을 예. 했는데 가성비가 짱이다. 무척 싸요. 예, 뭐냐면 가성비. 14만 9천 원이다. 예. 이게 동종 상품 정도가 한 3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절반이고 예. 그리고 이제 솜털 90%, 깃털 10%. 그러니까 가벼운데 따뜻해요. 성분까지. 이게 종아리까지 오니까 온몸을 예. 푹 덮고 요즘 젊은 층 많이 입고 저도 입어요. 예. 자, 그런데 TV 홈쇼핑은 요 정도 가격에 유명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또 팔아요. 아주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방에서 리모컨으로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대 네. 가격대가 많아요. 아주 특별한 것들만 예. 한 30만 원, 20만 원 그렇죠, 후반, 그렇죠. 좋은 거고. 후반 30만 원 초반 넘어가고 네. 15만 원대면 좋은 거 많이 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허니버터 칩 마케팅 아니냐. 근데 이제 관심이 쏟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 분석은 예. 또 이제 반론도 있어요. 결국은 뭐 무슨 외국제 브랜드들처럼 학부모들이 또 이 등골 브레이커 아니냐. 엄마 나도 사줘. 평창 갖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첫 번째 이 기저의 이 대중시민은 평창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지금 사실 티켓팅은 한 30% 내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네. 표가 팔려야 되는데 표 팔리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다 TV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티켓이 비싸요 또. 지금 저도 사람들이 살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 축제에 대한 희구가 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와서 추워졌는데 재밌는 거 뭐 있지?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거 하나. 두 번째는 저처럼 캠핑족들은 이거 딱 입어보면 옷 아니에요 이거. 입으래요. 침낭이 그냥 누우면 됩니다. 침낭 입고 나가는 느낌이라 완전히 포근해요. 저 이거 약간 좀 지진 공포증에 대한 대안도 있다고 봐요.
복합적인 심리예요. 그건 좀 오바 같은데. 네네. 이제 나중에 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 예.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말 내내 지금 이 롱패딩이 인기고 핫한데 아까 저 손톱 예, 손톱 걸렸으니까 예. 추가 이거 제작 100% 하나 제작이에요. 보고요. 네. 아니 그리고 더 많이 입으면 안 돼요? 왜 3만 명만 입어야 돼요? 더 많이 있겠고 라이센스를 비싸게 사서라도 아. 이제 12월 1월 접어들면 여러 브랜드가 출시 가능성도 근데 높은데 이미 많던데요. 이미 이미 많고요. 많습니다. 이게 네. 롱패딩이라는 게 사실 작년부터 좀 맞아요, 유행을 맞아요. 해서 예. 올해 이제 폭발을 한 했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지금 그 롱패딩 제작하는 아웃도어 업체들이에요. 평창 조직이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한 3, 4천억 원 매출 규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4년 들어서 7조까지 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 약한 등산용품, 20배 뛴 아웃도어 거네. 용품, 패딩 용품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포화가 상태가 되니까 이 예. 시장 자체가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이 롱패딩 필요했죠. 같은 히트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뛰어오르죠. 작년서부터 이제 롱패딩이 유행한 게 네. 겨울이 오면은 그 옷을 맞기 네.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두툼하게 입고. 여러 근데 개 이제 껴있고. 특히 아이돌 친구들이 연예인분들이, 출근길 예. 패션. 그게 연예인 마케팅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게 한국 시리즈 K리그 끝날 때 예. 벤치에서 뛰어나올 때 이 예. 스텝하고 선수들이 이거 입고 뛰어나오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선수들은 벤치파카라고 제가 불렀죠. 이게 축구 구단주 아니에요. 아, 옛날부터 선수들은 여기까지 입어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벤치파카예요. 뛰고 들어오면은 보온해야죠. 보온을 시키잖아요. 감기 걸리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벤치 무슨 패딩이라 그래요. 아, 벤치파카? 어, 이렇게 벤치파카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연예인들이 입으니까 또 유행을 패션까지 타고 됐고. 평창으로 탄 거죠. 맞아요. 평창은 옛날에 우리 여기 학번이 좀 늦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좀 노는 친구들이 모자를 딱 납작해 갖고 이렇게 딱 평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창이라 그래요. 평창 모자 쓰고 다닌다고. 요즘도 이 래퍼들은 그렇게 쓰긴 아, 하는데 예. 빳빳하게. 그렇죠. 맞아요. 자, 보이지 다음 않고. 이슈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 편의점 속사정? 예. 이게 뭐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24시간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데들도 많은데요. 예, 곳곳에 있긴 한데 그 수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 뭐 이렇게 한 오.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이 닫는 곳은 뭐냐면 건물 안에 입점해 있거나 아하. 아니면 기관 안에 입점해 있거나 이제 입점한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곳은 이제 건물이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닫게 되니까 이제 심야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심야 영업이 실질적으로 점주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내주는 시간대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인건비 대비하게 되면 적자 보는 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그 시간대는 매출이 거의 뭐 5% 미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아. 부분이 그 정도가 이제 평균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 가맹점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심야 시간대 오전 그 새벽 1시죠.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손실이 좀 많이 나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문을 닫도록 해라. 그런 점포에 한해서는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문을 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문을 닫으면 본사에서 싫어합니다. 본사에서는 마케팅 자체를 우리 편의점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문을 어디는 영업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마케팅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 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할 때 매출 대비 이제 이익을 배분할 거 아니에요. 본사랑 점포랑. 그 배분 비율을 불이익을 줄인다. 주고. 예.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적게 주고 적게 떼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점주 65대 본사 35였으면 점주 60대 본사 4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각종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네, 뭐 최저 보장금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 편의점 네. 속사정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예. 자, 포항의 지진 때문에 많이 고생을 네. 하고 계신데 걱정 많이 됩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름하여 종종브라더스 보수의 품격. 자, 10시에 정도원 의원님. 네. 10시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검찰 출석했어요. 네. 불법 요소 하나도 없다. 정무수석이 선임 수석이에요 보니까 비서실장 유고시에 비서실장 권한 대행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들어갔죠. 당했다는 예. 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임 수석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건재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하고 이제 또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그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권력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나요 정무수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무적이다 하는 표현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 이제 정당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부처를 또 이제 안행부하고 행안부 또 경찰청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정무수석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옆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자방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무수석을 갖다 놨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저 정무수석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지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부처도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국회 정당 몰라도 어쨌든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달라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대여, 대국회 정치를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서팀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단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 다음으로 선임 수석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능력 자질을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썼을 때 여야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사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 정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경제 정책을 쓴다 했을 예.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수석과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겠죠. 예. 그런데 이 정책이 미치는 여야 간의 관계 또는 시민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무수석이 상당히 광범위한 역할이 있네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책을 청와대가 추진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정무수석 그 원내대표가 맞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것 예.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게 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도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기후 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계은행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개발 자금을 줘라. 그래서 소위 이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게 막판에 타결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엘고가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가서 원내대표한테 이거 가지고 여당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전략가이자 동시에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대여, 대야 창구로 다 넘나들면서 다녀야 되는 역할이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무능한 정무수석은 가서 우리 청와대 입장만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무능한 거고 청와대에서 프로그램을 A안, B안, C안을 들고 가서 이거 한 B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럼 야당의 얘기를 듣고 갖고 청와대도 뭐 좀 조정도 하고. 그럼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요즘 정무수석들은 그냥 청와대 입장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이상한 역대 정무수석. 정권 정무수석들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이런 정무수석들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각 부처 각 수석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정무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보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안 됩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원종 수석이 옛날에 YS 때 이제 그런 정도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정태근 의원이 잘 알죠. 이원종 수석이 참 그 이분이 39년생이신데요. 삼척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경복고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경복? 예. 근데 이 YS한테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그 DR 김동영 씨가 추천을 해서 70년대 중반에 YS 상도동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되는 관계죠. 근데 이분이 3번 다 낙선을 해요. 국회의원에? 예. 그래서 85년, 88년, 95년에 다 낙선을 해요. 그런데 이제 YS가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91년 이제 집권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93년 말부터 마지막까지. 한 4년을 했네요. 그러면은. 정권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YS가 이제 좀 그 역대 막 그 그때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청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도 쳐고 막. 그 전에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YS하고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전직 대통령 회동을 성사시켜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이현종 정무수석이. 그렇죠. 또 어떤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니죠. 그때 뭐 민자당 정도. 민자당.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JP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95년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JP가. 이 당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우파 정당에서 중도 우파 정도로 당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분이 사실상 기획했다고 봐야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95년 지방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96년 때 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데 그 무엇보다도 사심 없이 충원을 하는 거예요. YS 입장에서 보면 좀 피곤하겠죠. 근데 저 사람이 사심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정무수석은 기본적으로 충성심이 있어야지 대화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심이 없고 대통령한테 눈 부라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무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이 이원정 수석의 그 큰 장점이 뭐냐면 이분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아니 정도로님. 그런데 그 대통령하고 사심 없이 그다음에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대통령의 스타일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YS 같은 경우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듣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통이 크고 자신감이 있죠. 심지어는 뭐 들어가다가 뭐 어디 가다 이렇게 경비원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 얘기 잘 듣는다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현종 같은 정무수석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을 텐데 얘기를 안 들어.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면 기분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다 있지만 YS는 그릇이 좀 크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릇이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좀 이렇게 유인태 정무수석처럼 맨날 졸고 싫어하는 사람도 데려다 쓰잖아요. 그리고 총리한테도 그냥 뭐 일을 다 맡겨버리고. 근데 그 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좀 뭐랄까 그릇이 작아서 뭐 힘을 안 실어줘요. 오히려 이 얘가 내 힘을 뺏어갈까봐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냥 좀 그 충성심만 강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줏대가 있고 좀 강단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유인태 수석 말씀하셨는데요. 유인태 수석은 조는 것 같은데 졸지는 않아요.
졸면서도 다 듣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유인태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졸면서 해야지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한다. 아니 제가 이제 그 유인태 수석 말씀 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MB가 이제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을 했잖아요. 예. 청계천 복원의 숨은 공신이 유인태 정무수석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계천을 복원을 할 때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2002년도에 MB가 서울시장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에 대선이니까 그렇죠. 임기가 겹치네 두 분이. 그럼요. 예. 오호. 그래서 예를 들면 청계천 같은 대공사를 하려면 서울시의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도로가 지방도로도 있고 중앙도로도 있고 이게 막 겹치잖아요. 그래서 천도 이제 그렇고. 정무수석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만든 사람이 유인태 수석이고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 국무회의 하는 과정 속에서 쭉 장관들 의견 들어보다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도록 우리 협조하자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은 유인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청계천을 두 분이 결국 진짜 전문가시네요. 거기. 허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 이거예요. 그때 이제 국정원을 비롯해서 각 정보기관에서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저 청계천은 저거 안 됩니다. 상인들이 반대하고 온갖 예. 저 어려움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보고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할 때 안 되는 거를 괜히 내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뒤집어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인태 수석이 이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그 막아서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버려둬. 어차피 하라고 놔둬도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게 통과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 분기점이에요. 그거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된 거죠. 서울시. 예. 유인태 정무수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이제 사심이 없고 또 직원을 서슴지 않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장기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아, 근데 수싸움에 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문희상 비서실장을 썼잖아요. 맞아요. 유인태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썼으면은 훨씬 더 세련되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이 유인태 수석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과정에 보면 그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천거하는 사람이 아주 부적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한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청와대 인사추천위원 수석들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반대하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그래서 또 반대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는 한 몇 달 있다 또 올라와가지고 또 반대를 했더니만은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 불편하면서 좀 이 비아냥하는 투로 이제 유인태 수석을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많이 돌았죠. 네. 학교 문제까지 하면서.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직원을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단계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후임 수석을 누구를 찾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누구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 합당하면서 참여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총선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젊은 참모들이 그 김부겸 장관 의원한테 당신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딱 뛸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준비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폐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유인태 정무수석 떠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정무수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겸 의원은 김포인가요? 군포 가서 예. 군포 가서 이제 국회의원했고. 예. 역대 정권의 정무수석 가운데 좀 부적절했다 한 분. 아니, 실명 거명해야 되나?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박준우 수석이라고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이 양반이 난 갑자기 이름도 잘 기억이 예. 기억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관. 그 전혀가 엉뚱하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정무수석을 시키나. 그래가지고 이 국회를 왔는데 예. 이분이 정무수석이 된 다음에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났을 거 예.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태흠 의원이라는 분이 정무수석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예. 물론 이제 김태훈 의원이 좀 까칠하기는 해요. 까칠하는데 말을 거기서 돌직구 아니에요.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오죽했으면 정무수석이 당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 당시에 친박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할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냐고요. 박근혜 정부 역대 정무수석 보니까 이정현, 박준호, 조윤선, 현규환. 이명박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박지원, 맹현규, 박형준, 정진석. 야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박지원 수석도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요. 예, 성대 교수 출신이시죠? 아니 나중에 그 경제부총리 맞아요. 했던 분인데 저분이 능력이 없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무수석이 여야 관계도 중요하고 여당 내에서 친박과 친이 관계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박지원 수석은 사실은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강제섭계였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초대 정무수석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왜 시킨 거예요? 뭐 그렇게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말 잘 듣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박지원 저분 같은 경우 17대 비례대표를 했고 정치적으로도 정치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좀 정책적 능력은 뛰어난 정책 분이고요. 능력은 있는데 굉장히 원만한 분인데 사람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도 좀 소극적이고 좀 근데 그러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인사 스타일이 뭐냐면 내가 하면 되고 니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하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말랑말랑 해야 돼요. 말랑말랑 해야겠다. 막뭐 줏대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문재인 정부 후임 정무수석 여러분이 지금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 또 왜냐하면 우리가 민감하죠.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안될 오히려 것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그러니까 그 추천하세요. 안 될 사람. 그래도 해주세요. 그런 분 원한 사람 진짜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야망 없이 계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예. 없겠죠.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당태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정무수석은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래야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정무수석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무수석 이름이 실명이 좀 낯섰으면 되고 실명 나오는 것은 조금 민감하니까 피하고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벌써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도 빨리 끝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 듣고 배치기 눈물 샤워 피처링 에일리죠. 예,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배치기 듣고 저희는 마치겠습니다.